자, 요거는 요 전의 단원인데 선생님이 조금 여기 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까먹고 안 했어요. 그래서 복습이 돼 버렸네요. 내용은 어디가 되냐면 내용은 34페이지 챕터 1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34페이지. 34페이지 너무 옛날이네. 네, 그죠? 여기 책에 내용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책에 있다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조금 정리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은 내용은 삼각형의 넓이에요. 삼각형의 넓이. 알겠죠? 삼각형의 넓이인데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가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한 6개? 6개 정도 돼요. 이제 그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약간 삐뚤어진 거 각도를 알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사인 세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어요. 점의 좌표가 알려졌을 때 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를 알 때 구하는 방식. 그걸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요즘에 잘 나오진 않는데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 점이 주어져 있는데 반드시 한 점은 원점이어야 되고요. 또 다른 점은 A, B, 또 다른 점은 C, D. 이 점이 일단 중요하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B, D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원점.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 구하는 건 사실은 되게 쉬워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 기울기가 a분의 b잖아, 그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나니까 y는 a분의 bx라고 놓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쪽에다 놓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싹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 곱하고 해봐. 해. 하죠. 네, 해요. 좋아요. 요 직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일단 OA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OA의 길이는 뭐 간단하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방정식인데 요 방정식도 그냥 간단하게 놓으세요. 이것도 이제 a 배 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bx 마이너스 ay는 0 그런 직선의 방정식. 여기다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c, d와의 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거리를 d를 구하면 선생님이 세 가지는 꼭 외우라 그랬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 m인 직선의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수직일 때 수직인 거 기울기 마이너스 1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직선의 거리. 여기 x 앞에 있는 거 제곱 y 앞에 있는 거 제곱 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절대값 씌운 다음에 x는 x좌표에다 y는 y좌표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bc 마이너스 1d 이렇게 되죠. 됐죠? 따라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간단하게 구해져요. 2분의 1에 밑변이 요거고 높이가 이거예요. AD 먼저 쓸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2분의 1 AD-BC. 이 AD-BC가 안 나오겠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이거 새로 행렬 배우죠. 행렬에서 역행렬이라는 걸 배우면 나오는데 안 배우네요. 빼. 자, 보면 알겠지만 x랑 y좌표 곱하고 x랑 y좌표 이렇게 서로 곱한 다음에 빼서 절대값 씌우면 돼요. 알겠죠? 그럼 삼각형 넓이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거라서 만약에 좌표가 0,0 뭐 여기 뭐 3,1
마이너스 1,4 뭐 이런 좌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럼 간단하죠. 이렇게 절대값에서 3, 4, 12에서 빼기 요거 하면 이렇게 돼서 2분의 13 나와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더 외워두세요. 요건 어차피 배우긴 배울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긴 한데 이제 그럼 좌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세 점이 원점이 없으면 그럼 이제 복구하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이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얘 넓이 구해라 그러면 요걸 이제 원점으로 바꿔요 하나를. 그래서 얘를 아무거나 하나를 원점으로 평행이. 그럼 A 빼고 B 뺀 거니까 여기도 C에서 A 빼고 D에서 A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걸 쓸 수 있어요. 왜냐면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요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넓이 구할 수 있게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가다 이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는 배우면 쓰세요. 근데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안 가르쳐줄래. 왜냐면 그건 교육 과정에 안 들어가거든. 그 식 자체도 교육 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다 배워도 그 식이 나오는 방법이 좋아요. 대학교 가서 이제 뭐를 벡터라는 걸 배우고 뭐 좀 더 어려운 걸 배우면 그때 나오는 건데 그거 이제 갖다 쓴 거라서 신발 공식이 쉽다. 그렇게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 좌표나 하나를 써야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 좌표를 다 써. 그다음에 처음 쓴 걸 다시 써.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둘을 빼서 절대값을 씌우고 2분의 1을 해주면 이렇게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양이 뭐처럼 보여? 신발끈 묶은 것처럼 보인다고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 대신에 나는 평행 이동이 좀 낫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주관식 그러니까 학교 서술형 문제에서도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풀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학교 서술형에서 풀면 좀 그래요.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여기까지 알겠죠? 내용은 그냥 거기다가 안 썼군요 아무도. 에이 좋습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나중에 배울 때 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갑시다. 진도를 나가봅시다. 이제 우린 조건도 배우고 명제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명제를 조건으로 명제를 만드는 게 그 전전 시간에 했던 거고 P면 Q이다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정이라고 부른다 그러고 이걸 결과로 결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문장 구조가 사실은 수학의 모든 문장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다 알고 있는 문장 구조를 조금 더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 대부분 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운 게 역과 대우였죠. 역은 광고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역은 항상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얘가 그걸 따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참일 때 참일 수도 있고 뭐 거짓인데 얘가 참일 수도 있고 뭐 참일 수도 있고 뭐 아무 마음대로. 그렇죠? 근데 대우는 반드시 얘 명제의 참 거짓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우는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대우죠.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3단 논법, 그 다음에 대우 증명법, 그다음 귀류법이라는 세 가지 증명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이건 이제 문장 구조에서 나오는 명제를 증명하느냐, 참 거짓을 증명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얘는 일반적으로 딱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참인 것을 어떻게 보이느냐, 참인 명제를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짓인 명제를 보이는 것 쉽죠. 일반적으로 왜? 반례를 들으면 돼요.
근데 반대를 찾는 게 꽤나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뭐 지수로고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생략을 안 배우니까 괜찮네요. 어디서 나오지? 그러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수투 뭐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극한이라는 걸 배우는데 극한 개념에 들어가면 어떤 문장을 주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가면 항상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쭉 해서 다음 중 참인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억 하나, 니은 하나, 디귿 하나 이렇게 주어져. 이 문제는 사실은 세 문제짜리야. 왜냐면 기억이 참이고 니은이 참이고 디귿이 참인 것도 있고 어떤 게 그러니까 하나씩 다 봐야 돼. 그리고 이 문장 구조는 대부분 기억이 참이면 기억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요.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걸 이제 합답형 문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참거짓을 확인한다라는 문제. 이런 문제도 좀 나오기 때문에 이 증명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은 해놓으세요. 어떤 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씩은 출연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일반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인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압도적으로 높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이 안 되면 기억, 니은, 디귿을 찍어라.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또 못하게 되고 있어. 어쨌든 간에 합답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나올 내용은 이제 참 거짓에 대한 얘기인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게 명제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조금 집중해서 듣고 시작하자마자 쉬어야 돼요. 네, 됐어. 5분 됐어. 괜찮아요? 조금 이따가 쉴게요. 자,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는데 이게 참이면 언제 참이냐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될 때 참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이면 이것도 이제 문장 구조가 그렇죠. 이 참이면 그럼 우리는 P이면 Q이다를 이렇게 쓸 거예요. 두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쓴 거는 참거짓이 아직 잘 확인이 안 된 거죠. 명제는 명제예요.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한테 주어진 게 없어요. 근데 두 줄로 쓰면 이건 참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요즘에 이과 문과가 통합되고 있긴 하지만 문과 쪽의 언어 논술에서는 언어의 쪽인 논리에서는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꽤나 까다로워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공부 시험 성적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뭐 이런 문제를 막 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언어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좀 명확해요. 알겠죠? 이쪽이 되는 게 충분 조건, 이쪽이 되는 게 필요 조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그래서 조금 기억은 해놔야 돼요. 이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되게 유치한 방법으로 암기를 해요. 보통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얘가 총을 쏘면 얘가 맞아. 얘가 피를 흘리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얘는 총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 아니면 하여간 화살을 쏴서 맞아서 피를 흘리는 쪽이 필요 조건이에요. 맞는 쪽이 피를 흘려서 필요 조건. 이렇게 암기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죠. 자, 이게 참이라 그랬으니까 의미를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의미로 푸세요. 암기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해 준 거 이거 생각보다 안 잊어버려요. 피 흘려서 필요 조건.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나오면 의미를 잘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x의 원소는 당연히 누구의 원소가 돼요? 지금 충분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p의 원소인 것만으로도 p의 원소는 q의 원소가 되죠. 그러니까 p의 원소인 것만으로도 q의 원소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충분해. 이 조건만. 근데 q의 원소가 꼭 p의 원소가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원소라면 여기 있는 원소는 q의 원소면 되지만 p의 원소는 안 되겠죠. 그러면 q의 원소 중에 p의 원소가 되려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조건들이 더 필요해요. 그래야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 원소는. 그치?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에요. 쌤 그러면은 화살표
그것도 가능해요. 충분충분. 그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Q 이거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그럼 우리는 얘가 충분 조건도 되고 얘가 필요 조건도 되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어떻게 쓰냐면 문장 구조가 이제 다 그런 거죠. 이거이면 이게 참이야. P이면 Q이다, P이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에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나중에 아직 안 배웠지만 함수로 가면 이걸 1대1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면 돼요. 어차피 배울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의 가장 중요한 예시들을 몇 가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y는 0보다 크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근데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쵸? 그래서 x가 또는 여기는 end고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참이 되죠. 그러면 양쪽이 다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조건과 즉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거나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x,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기호를 보는 순간 뭐라고 해석해야 돼? 둘의 부호가 같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것보다 여기의 의미는 뭐야? 둘의 부호가 같다예요. 둘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은 얘와 얘가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x는 실수야. 그러니까 실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완벽히 같은 의미예요. 즉 이거랑 이거랑은 보면 알겠지만 얘는 여기에 포함돼야 되고 또 Q는 P에 포함돼야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P와 Q가 완벽하게 같은 집.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완전히 같은 문장.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항목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학이 이렇게 확 넓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둘의 부호가 같을 때 라고 문제가 나오면 아니면 이 조건이나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면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푼다? 곱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요.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식을 주고 판별식 문제를 내.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fx라는 식은 요즘 여러분 배우고 있는 거죠. 2차 방정식에서. 얘는 실근을 가져야 되고 두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얘는 두 허근을 가져야 돼. 그럼 얘의 판별식은 어때야 돼? 0과 같거나 서로 다른 0보다 크다. 크다죠.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0보다 작다. 아니면 두 식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근을 가져야 되고 두 식 중에 하나는 반드시 허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되면 둘의 판별식의 부호가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두 판별식을 각각 구해서 그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완벽하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알아야 이 식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뭐냐면 역이 참인,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인 그런 명제예요. 그 명제를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푸는 게 그런 거죠.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0이거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잖아요. 이거를 풀죠.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할 때 이걸 풀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해서 근을 구하는 거죠, 그죠? 인수분해가 사실은 바로 필요충분 조건에 의한 풀이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배우긴 다 배웠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쌤 저거 찍어도 돼요? 네, 그럼요. 수아야 머리 내려봐. 됐어. 아니? 넌 저거. 조금 요거만 하고 잠깐 쉴게요. 쉬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래요. 요거를 조금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한테 편하겠네요. 다 찍었죠? 네. 찍어도 되죠? 이게 참이야. 그러면 P는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이런 얘기죠. P의 원소는 Q의 원소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써요. 이게 문장에서 문제로 나오면 문장 구조가 조금 까다로워. 알았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문장 읽을 때 이걸 생략하고 읽으세요. 알았어요? P는 뭐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읽어나가면 조금 편해요. 이게 만약 not P, not Q 뭐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운데 거는 다 빼고 P는 충분 조건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 조금 문장이 이해하기가 편해요. 알았죠? 그래서 가운데 거 주어에 대해서만 P는 충분, Q는 필요 이렇게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화살표를 맞는 애가 누가 돼야 될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장을 딱 보는 순간 Q가 여기 있어야 되고 이게 뭐 not P였으면 not P가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쓰여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런 식으로 조금 연습을 해 놓으세요. 질문?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봐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뒤에 108페이지 보면 문제가 이렇게 막 나와 있죠. 뭐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1번 문제에 2번 두 조건 P는 -3보다 X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이렇게 나왔을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써 있으면 뭐를 생략하라고? Q이기 위한을 생략하세요. 그러면 P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어디에 속해야 되는구나가 나오죠? 그럼 집합관계로 포함관계가 나오죠, 그죠? 그렇죠? 집합관계로 포함관계가 나올 거고 그 포함관계에 따라서 A의 범위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범위를 그러니까 경계를 부등호는 경계를 잘 보라 그랬으니까 그 경계에 대해서만 좀 잘 이해해 보면 A 값이 딱 튀어나와요. 그런 식으로 좀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지없이 5분을 쉽시다.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